그래서 이제 지방보조 사업 수행하는 점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업자분들께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현지 조사에 여러분들은 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교육청 담당자가 나오면 짜증은 나시겠지만 거부하실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보조사업 집행을 하시고 나면 그 증빙 서류 있잖아요. 증빙 서류는 누가 보관해요?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돼요. 사업자분들께서. 몇 년간 보관해야 돼요? 5년간이에요. 제가 방송, 줌으로 강의할 때도 가끔 질문 받는데, 교육청에서 원본 다 내래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다는데, 그 교육청 담당자한테는 이 지방보조금법 제16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16조 제3항에 보조사업자가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왜 원본 다 내래요 라고 여러분들이 항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5년간 보관하시고 5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5년간은 파기하시면 안 돼요.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시면 여러분들 형사고발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으로 뭐 다 업로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태미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건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이기 때문에 그 원본의 증빙성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증빙서는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관하시고 자체 보관하시고, 교육청 보태미에는 보조금 집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만 업로드해 주시는 걸로 가시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실적 보고서를 내실 때에도 증빙서류를 카피해서 낼 수는 있지만 보태미 시스템으로 업로드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26년 1월 1일부터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서, 현지 조사가 6월 30일까지, 이제 6월 30일 아니지, 9월 30일까지 한 번, 3월 30일까지 한 번 해서 두 번을, 연간 두 번을 점검을 하고 보태미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생겨서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 예,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점검하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방계약법을 전수했느냐. 예, 지방보조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물품을 사실 게 있잖아요. 사무용품 같은 거 사실 때, 또는 임대하시잖아요. 강의장소를 임대하실 때 그런 것들 다 지방계약 법령을 준수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자, 보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 교부 조건에도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질문하세요. 저희는 지방계약법을 몰라요. 교육도 안 시켜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집행하실 때 굉장히 고도의 수준의 지방계약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지방보조금 사업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입찰까지 갈 정도의 건 없습니다. 다 5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 사업이 주로 줄을 이루기 때문에 다 거의 대부분 다 수익계약이에요. 다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 저는 2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서 써야 된다면서요. 얘기하실 때 저 몰랐는데 서울교육청에 계약길잡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contract.sen.go.kr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는 칸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입력을, 이거 계약 상대자를 계약을 거기 넣어 주시면 계약서도 출력이 되고요. 표준계약서, 양식이 출력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출력해서 도장만 찍으면 돼요. 예. 그리고 계약 200만 원 미만의 계약서가 필요 없는 사업들 집행하실 때는 승낙사항이라고 해서 물품 구입 승낙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해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거 출력해가지고 이대로 찍으면 돼요. 도장만. 예. 그래서 계약서를 쓸 건지 아니면 계약서 생략하고 승낙사항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양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바로는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바로 입력만 하면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서울교육청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이트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로그인 필요 없다는 거, 제가 앉아서 해봤는데 잘 나오더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서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공모 사업의 공고문에 단가들이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모두 다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서울교육청 교육비 특별하게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서울에서 안 오시고 경기도나 인천 뭐 이렇게 강원도 다시도에서 오셨다면 자기 소속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육비 특별하게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서울은 서울교육청 거 따르셔야 되고요. 강원은 강원도교육청 거 따르셔야 되고요. 인천은 인천교육청 거 따르셔야 되고요.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거 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야 한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단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때문에 남의 시도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서울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 수당 같은 경우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본다면 저는 5급이기 때문에 5급은 여기네요. 일반 강사 2호에 해당되고 기본 10만 원에 제가 1시간 초과하기 때문에 16만 원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보조 사업자를 보면 그냥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이분은 100만 원짜리고 이분은 50만 원짜리 이렇게 주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지급 대상의 자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격대로 줘야 된다.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사업비가 아닌 금지된 은연병을 집행하지 않은지, 자산시설성 물품을 구입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는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타 경비는 운영비로 보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법령에 없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면 강사 수당은 인건비인데 저희 강의를 하려면 이렇게 강의 공간을 대여를 해야 되는데 임차료를 줄 수 없다면 뭘 하라는 겁니까?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 수행하는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제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 언어 교육을 한다. 그럼 강사 수당은 직접적인 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하려니까 이 대여료가 강의실 대여를 해야 돼요. 임차비를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를 섭외하기 위한 사무직원이 있는데 그 사무직원 인건비를 주고 싶어. 이건 직접 경비가 아니고 간접 경비예요. 이 다문화 자녀 언어 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단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필요해. 그 사무실 임대료는 직접 드는 경비가 아니에요. 간접 경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간접 경비는 인정 못 받고 직접적으로 다문화 자녀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직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위해서 드는 직접적인 경비, 그럴 경우에만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던 인건비를 지원되지 못하는 임직원의 직위에 따른 보직 수당 60만 원과 급여 200만 원, 260만 원은 직접적으로 그분이 교육에 투입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스텝, 관리자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는 인정받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강사 수당 같은 인건비는 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개별 법령을 다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별 법령은 조례나 규칙은 해당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또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방보조금은 자산 취득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임차비로, 그래서 여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 및 직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책상, 의자, 뭐 복사기, 모두 다 구입을 하시면 안 되고 임대로 하셔야 돼요.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재를 인쇄해서 쓰는데 인쇄기가 필요해요 하실 때 그 인쇄기는 대여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악기 교육을 하는데 악기도 구입하면 안 돼요? 악기도 대여로 하셔야 돼요. 아닌데 리코더는 냄새도 나고 어떻게 그거를 입대고 하는 걸 어떻게 대여를 해요? 소독을 열심히 해주시던가 아니면
악기를 소모품으로 볼 수 있게 뭐 5만 원짜리 정도, 5만 원 이하의 정도의 저렴한 악기로 하시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막 악기를 20만 원짜리를 사셔가지고 막 하실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악기가 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그건 시도마다 물품관리조례에서 대부분 다 틀린데 보통은 한 5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좀 여유 있는 곳은 10만 원까지도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적으로는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제 기준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수준의 악기로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타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 악기가 없잖아요. 근데 기타는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여 같은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산취득성으로 비품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교육청에 말씀하셔서 예외적으로 자산취득으로 갈 수는 있어요. 대신 교육청은 그 자산취득성 비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을 계속 수행하시든 수행하지 않으시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비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예. 언제까지? 내용 연수가 다 할 때까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을 보거든요. 5년간. 뭐 책걸상이라든가 복사기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10년간. 예. 그럼 협회가 그 전에 해산하면요. 그 비품을 회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자부담 통장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예치형으로 관리되실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비예치형도 크게 문제가 되죠. 비예치형일 때에는 이제 보조금 통장하고 자부담 통장하고 분리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치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부담 통장이 그 제때 자부담금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2월 28일 날 자부담금이 100만 원이 확실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3월 2일 날 지방보조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 확인하자마자 100만 원을 그대로 빼버렸어요. 안 되겠죠. 예. 자부담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유지되면서 또 집행을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사업 계획서에서 자부담금 집행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시기에 맞춰서 그때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비예치형이라면은 지방보조금 통장까지도 한뭉태기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계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주셔야 되고, 일반 예치형으로 관리된다 그러면 뭐 그거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지만 비예치형으로 관리할 때는 지방보조금 통장까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라 그러면 그때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보조금 집행 원칙을 다 지키고 있는가,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방보조금 지출 시에 지출계획서 작성해서 대표자의 결제를 득한에 지출하는지,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들이 원천징수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답변서는 교재에도 그대로 적어놨는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출제심사수당은 비과세 아니냐라는데 아니에요. 비과세냐 가세냐는 12만 5천 원을 한 달간 1인당 한 달간 12만 5천 원을 누적해서 초과해서 집행되면 과세입니다. 네. 여비는 비과세예요. 근데 여비를요 정액으로 집행하면 그건 수당으로 봅니다. 그건 과세예요. 그럼 여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교통비는 실비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왔잖아요. 이 기차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 영수증에 제시된 금액만큼 17,500원이면 17,500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숙박비는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인데 그렇다고 10만 원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소에서 카드 결제하고 매출 전표에 7만 원 적혔으면 7만 원만 주는 겁니다. 10만 원 초과하면요. 최대 10만 원까지만 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줘요. 이제 식비는요. 예, 정액으로 2만 5천 원 줄 건데 만약에 오늘 제가 이 강의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면 점심 한 끼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만 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짜게 굴어야 비과세예요.
근데 여기에 질문이 나온 것처럼 저희는 출장만 가면 무조건 건당 10만 원 줘요. 이건 수당이에요. 이건 출장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 단체는 강사 수당이 10만 원씩 한 달 4번 출강하는데 매월 말에 40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라는 겁니까? 건별로 10만 원씩 하라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신 경우도 있는데 예, 그건 선택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한 달 누적액이 12만 5천 원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단위로 10만 원을 매주 준다. 그러면 그때 떼셔도 되고 아니면 10만 원을 매월 말일날 40만 원 한꺼번에 주시고 그 40만 원에서 떼시던가. 제가 걱정하는 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은 안 떼다가 마지막 4주차 10만 원일 땐 그때 과세해야지 하다가 삐끗하고 넘어가는 경우예요. 예,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예 그래서 한 달 내내 비과세 넘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수당을 한꺼번에 주면서 그때 떼든가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 강사 원천세를 몰아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세무 업무를 세무사에다가 위탁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몰아서 원천세를 뗀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그 남승한 강사, 김영수 강사, 김준호 강사, 여준호 강사 이 각각의 시간과 그 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강사 수당이 금액이 다 다르면 원천징수 세금도 다 달라요. 그거를 매칭해서 징빙할 수 있는 세부 부과 내역과 납부 내역 영수증이 다 있어야 돼요. 예. 그냥 한 달간 강사 수당이 200만 원 나가서 그에 따라서 40만 원의 세금을 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강사를 10명을 썼으면 10명이 각각 얼마씩 뗐는지가 다 증빙이 돼야 돼요. 예. 그런 자료를 세무사한테 요구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들은 세무사한테 위탁을 맡길 수 없으니까 그냥 강사 수당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떼고 그 강사 수당 지출 증빙서에 세금 납부 영수증 같이 붙여버립니다. 예. 계좌 이체서하고 세금 납부 영수증 같이 붙여버려요. 예.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세무사한테 위탁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건데 가산세가 붙어서 가산세를 통장에 입금해서 결제했습니다. 교육청에 알려야 할까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시키 놓친 거예요. 가태료가 나온 겁니다. 이제 가태료가 나올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단체의 내부 공금에서 가태료를 부과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한 거는 교육청에 알려야 되느냐 안 알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에서 가산세를 납부했다면 이거 자체가 용도의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네, 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다음에 2월까지인데 왜 자꾸 12월 끈을 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인데 원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해결 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안학교나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단체는 학년도 구분해서 3월 1일부터 2월 말로 하시는 경우도 보조금사가 있더라고요. 예외적으로 교육청에서 인정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허가받은 에서는 교육청 의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비를 4월에 지출하고 5월에 원천 신고를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4월 강사료로 5월에 신고를 못해서 6월에 신고했어요. 이렇게 한 달을 건너뛰셨어요. 이건 저희랑 상의하실 문제가 아니고 세무서랑 상의하셔야 돼요. 예. 세무서에서 얘기가 나오실 건데 만약에 이거 원천징수를 5월달 건너뛰어서 6월에 신고했는데 이거 뭐 가태료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에서 집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카드 사용하실 때 이제 이건 다 아시죠?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조 사업에 여기서 꼭 써야 될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교부 조건으로 풀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대상 승마 교육을 하겠다. 아이 말을 만질 일이 별로 없는데 장애인 학생들 대상으로 승마 체험 교육을 하고 싶어. 그럼 승마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로 결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또는 뭐 전국 소년체전 준비에 골프가 과목이 있어. 근데 골프장 가서 쓰면 안 된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카드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이런 업종이 해당된다면 미리 말씀하셔서 교육청에 풀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여기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심야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23시 이후에. 그리고 주류 구입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중교육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니 보조금으로 성인들이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맥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는데 몰라요. 그냥 저희 공무원이 안 돼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요. 예. 그리고 사전 품위 없이 하시면 안 되고 증빙 없이 뭐 예를 들어 저기 제주도 지역이라면 제주도 밖에서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서울이니까 서울 밖에서 쓰시면 안 되고 다 각 자기 관할 지역에 쓰셔야 한다는 거고 업무 추진비로 허용되는 보조금일 경우에는 1차, 2차, 3차를 당일 자리에서 쓰시면 안 돼요. 1차만 쓰셔야 돼. 그래서 저녁은 먹겠다. 그럼 저녁 먹어야 되는 거지. 저기 어떤 시도에서는 그 저녁으로 갈비집에서 식사하시고 2차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 결제하시고 3차로 다시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에 물에 하나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1차, 2차, 3차가 안 됩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저희 공무원이 안 돼요. 그냥 저희 공무원이 1차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희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중교육 때 말씀드렸죠. 원인행위 날짜는 카드 사용일입니다. 그리고 지출행위 날짜는 카드 대금 결제 전전일이거나 전일까지는 지출 날짜로 잡아주시고 품위 결제하셔가지고 보탬 시스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카드 대금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질문 있었어요. 카드로 결제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웬만하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카드가 된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한 업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무슨 악기 대여점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종목일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재료비를 사온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마트에서 뭐 음료수 같은 거 사온다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정도는 상관없는데 뭐 대규모로 악기만 대여만 한 300만 원치 한다. 그럴 때에는 그 업체가 악기 대여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뭐 소규모 공사를 한다. 인테리어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등록업체인지를 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제 필요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웬만해서는 안 받는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기획 때 보여드렸죠? 이렇게 품위서, 지출결의서, 견적서는 뭐라고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것을 서류화한 거예요.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받으시고 계산서 받으셔서 여기는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 만약 계좌이체 해줄 거면 계좌이체도 되고요. 그리고 산 물건 사진 하나 찍어 놓는 거 권장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거라면 품위서, 그다음 강사 이력서 왜 받아요? 뭐 사생팬이라서 아니라는 거죠. 일반 강사 1호인지 2호인지 특별 강사 1호인지 2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자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출결의서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청구서 받으시고, 그럼 이 청구서에 나온 계좌번호대로 이체해 주시고 강의하는 사진 찍으시고 저희 우리 캐리스 담당자 사진 찍는 거 보셨죠? 다 이거 찍는 거 증빙자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민세, 소득세 납부한 거 영수증 붙여놓으시면 이렇게 되면 이 강사님에 대해서 원청 징수까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게 서류 한 장을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출품위서는 결제라는 명수가 많은데 지출을 할 때에는 생략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이건 단체 자율이에요.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지출품위서의 결제 라인도 줄이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보조사업자 대표님의 도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자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과목과 집행 단가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각 이게 다문화 지원 사업이든 서울 이웃 멘토링 사업이든 공모 단계에서 회계 과목을 제시를 해드려요. 요 제시된 회계 과목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집행 단가도 자신이 소속된 교육청의 집행 단가를 준수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조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통기준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나와 있는 단가가 부족하면 자신이 소속된 기본 지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교육청 거는 서울교육청 소속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지키시면 되고 제주도라고 하면은 제주도의 그 지방교육 예산 편성 기준 수립 기준에 따라서 제주도 교육청 걸 따르시면 되고 각 시도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서울의 심사수당은 8만 원, 6만 원, 4만 원이고 제주도의 심사수당은 1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강사수당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6조 63항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이 공통적으로 자산취득성 구입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따로 교육청과 협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허가받은 품목은 가능해요. 다만 교육청은 그 자산취득성 예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 편성 과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종료 후에는 이제 지방보조금하고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행잔액 그 비율만큼 했는지 정산을 해야 되고 집행잔액을 발생하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보조금하고 자부담금하고 합쳐서 집행잔액을 보는 거고 보조금과 집행잔액 비율대로 정산을 합니다. 그 보조금 900만 원, 자부담금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보조금은 900만 원 다 쓰고 자부담금 100만 원이 그대로 남으면 자부담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9대1 비율로 해서 자부담금 잔액 100만 원에서 90%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지방보조금으로 회수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 다 쓰시고요. 지방보조금 다 쓰세요. 그게 가장 베스트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쓰려고 사업 종료 시기인 12월 30일 날 무지성적으로 막 주문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리하게 집행잔액을 집행해봤자 정산할 때 주문 시기를 보시고 이거는 지방보조금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예산이다라고 하면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가 돼서 해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빨리 조기에 집행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업기간 임박해가지고 하루 이틀 남겨두고 돈 쓰는 건 인정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 말씀드린 거 이건 다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런 지금 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예치형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금고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소해 가요. 그러면 자부담금에서 발생한 이자는요. 그건 순수하게 자부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체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업자 거예요. 그런데 비예치형으로 가져가시는 거 있잖아요. 비예치형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이 같이 한 통장에 묶여 있으면 그 발생한 이자는 다 보조금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탬이 업무 포털에서 지출결서 프린트할 수 있던데 그거 말고 내부 결제 받은 지출결서가 따로 있어야 되냐? 프린터 됐는데 그 프린터 돼가지고 거기 도장을 다 찍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비어 있잖아요. 도장 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업로드 하신 서류에는 별도의 사전에 결제받은 서류가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그걸 첨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제 라인이 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은 회계 시스템이 아니고 정보 공시 시스템이라 거기에 있는 모든 서류는 그냥 공시 목적이지 회계 증빙 서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탬이 시스템 말고 내부적으로 ERP 시스템을 쓰고 있거나
뭐 복지로 같은 별도의 복지시설의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거나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에듀파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에듀파인을 쓰고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쓰셔야 돼요. 예. 거기가 원본이고요. 여기는 거기서 출력된 거를 넣는 공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개 목적의 시스템이라서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질문 있습니다. 일반 강사 기본 단가 9만 원이고 초과 6만 원인데 학생들의 수업 진행을 위한 쇼핑 강사 매주 금요일 2시간씩 하는데 급여 형태로 근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하시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없구나. 네. 그러니까 어차피 9만 원, 6만 원, 15만 원 주는데 이거 그냥 근로계약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근로계약 하게 되면 뭐가 되죠? 4대 보험을 줘야 돼요. 이 수당과 별개로. 네. 그래서 수당을 줘야 돼. 수당과 별개로 저기 그 4대 보험을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기 요새 저기 뭐죠? 최저 시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 25만 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저 시급이나 또 지역별로 또 생활용 임금이라고 또 있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연가일수, 병가일수도 발생하죠. 그래서 무급휴가, 유급휴가 이런 거 따져야 돼요. 그래서 수당은요, 근로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시적으로 내 노무를 제공하는 거지 그 근로계약이 아니거든요. 제가 캐리스에 주최하는 지방보조금 강사로 나섰지만 저는 캐리스하고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가 발생하는 순간 그 4대 보험도 보장해 줘야 되죠. 최저시급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퇴직금도 적립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지방보조 사업자가 그러면 강사 인건비가 아니고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는 것 때문에 이게 직접 교육비냐 간접 교육비냐, 인건비가 또 보조금은 인건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수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 이제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가이드 2025 보시면 부정수급 유형이 여러분 책자에도 있습니다. 요거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동안 일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적된 부정수급 유형별이니까요. 쭉 보시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예시니까 한번 보세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보조금 제재 처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 외로 썼거나 무단으로 내용 변경했거나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포기했거나 하실 때 부정당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사유서를 내시고 설명하셔야 돼요. 만약에 참석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신 걸로 보고 그냥 부정수급자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에 참여하셔야 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청문 절차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산 취득성 예산은 중요자산은 관리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은 보통은 이제 부동산 그리고 굉장히 비싼 뭐 선박이라든가 차량일 경우에 비행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요자산으로 무조건 받습니다. 근데 그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취득가액 50만 원 이상이면 중요자산으로 관리하라고 돼 있어서 50만 원 이상이면은 중요자산 관리해야 돼서 만약에 대한교육시설에 전자칠판에 지원했다. 전자칠판 한 대가 보통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자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용연수가 다 할 때까지. 예. 그래서 건물이면 10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선박배 같은 경우 10년. 근데 일반적으로 5년인데 전자출판은 제가 알기로는 7년이에요. 그래서 7년간 중요자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중요자산 관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조사업자는 중요자산이 잘 보관되어 있다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고 또 교육청은 중요자산을 누구에게 지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있고